한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 왕국에 내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겉보기엔 아주 사소한 코드 하나를 바꾸는 문제였는데 그 이면에는 비트코인은 순수한 금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담는 신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거대한 철학 전쟁이 숨어 있었죠. 맞습니다. 2025년 죽은 프로토콜이라고까지 불리던 비트코인 코어 개발이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정체성, 그 영혼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바로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개발자들의 공식 토론장인 메일링 리스트 활동량이 2024년에 비해 무려 60%나 급증했다면서요? 네, 60%라는 숫자 자체도 놀라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면요? 비트코인 메일링 리스트는 그냥 잡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제안서, BIP라고 하죠. 네, BIP. 그게 올라오고 수많은 개발자들에게서 정말 면도날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 다듬어지는 말 그대로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아, 이 용광로가 몇 년 만에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근데 잠깐만요. 메일링 리스트 활동량이 늘고 기여자가 좀 늘었다고 해서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기엔 좀 이른 것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냥 특정 주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끄러웠던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지표를 함께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지표요? 몇 년간 계속 줄어들던 실제 코드 기여자 수가 112명에서 135명으로 눈에 띄게 반등했어요. 아, 실제 코드를 짜는 사람이 늘었다. 네, 이건 단순히 논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키보드를 잡고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여자일 수는 프로젝트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혈압계와도 같습니다. 혈압계라, 재밌는 비유네요.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또 떠났던 베테랑들이 돌아오고 있는 신호니까요. 그렇군요.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왜 유독 이 비트코인 코어의 변화에 다들 이렇게 주목하는 건가요? 그건 비트코인 코어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네. 비유하자면 세상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자동차의 기본 설계랑 안전 기준을 만드는 단 하나의 위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거의 표준을 정하는 곳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돌리는 노드 중에서 약 78%가 이 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78%요? 엄청나네요. 네, 사실상의 기준 구현, 그러니까 Reference Implementation인 셈이죠. 여기서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 네트워크의 78%가 그냥 함께 왼쪽으로 도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하죠. 와, 78%라니 거의 국가대표팀 수준의 기준점이네요. 자, 그럼 이 조용하던 왕국에 불을 지핀 그 기폭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V30 업데이트에 포함된 OP 리턴이라는 기술적 변경 때문이었다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정말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OP 리턴은 비트코인 거래에 남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디지털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아, 메모장. 네,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보내면서 거래 기록에 코피값이라고 짧은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원래 이 메모장의 크기는 블록체인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약 80바이트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80바이트면 정말 짧은 문장 하나 정도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V30 업데이트에서 이 메모장 크기를 얼마나 늘렸을까요? 글쎄요, 한 2배? 여기서 모두가 경악한 겁니다. 80바이트였던 한도를 수만에서 수십만 바이트까지 수백 배 이상으로 늘려버렸어요. 네, 수십만 바이트요. 네, 골목길 담벼락에 버치던 작은 쪽지가 갑자기 도시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광고판이 된 셈이죠. 잠깐만요. 80바이트에서 수십만 바이트라니 그건 용량을 늘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제한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상식이 양쪽에서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은 이걸 해방이라고 봤어요. 해방이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 위에 단순한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비트불림처럼 비트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비슷한 걸 구현하려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가능성을 넓히자는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더 넓히자 이런 입장이었죠. 아니, 기술이 발전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뭘 걱정했던 건가요? 비판자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논리죠? 우리 집은 순금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여기다 자기들 피자 사진이랑 연애 편지를 복원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그들이 가장 우려한 건 블록체인 비대화, 그러니까 블록체인 블로트 현상이었습니다. 금융정보가 아닌 용량이 큰 온갖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마구잡이로 저장되기 시작하면 이 블록체인 전체 용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공포였어요. 아, 맞네요.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가 전체 기록을 다 다운받아서 보관해야 하니까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노트북 하드드라이브가 꽉 차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20년 뒤에 비트코인 노드를 하나 돌리려면 지하실에 서버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도 비트코인이 과연 모두의 돈일 수 있을까요?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만 노드를 운영하게 될 거고 비트코인의 심장과도 같은 탈중앙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비판자들이 그리는 악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메모장 크기를 몇 바이트로 할 거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건 비트코인의 정체성 그 자체를 건드리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논쟁의 표면 아래에는 비트코인은 무엇을 위한 블록체인인가라는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기술 논쟁의 옷을 입은 일종의 철학 전쟁인 셈입니다. 어떤 철학들이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힌 건가요? 한쪽에는 비트코인을 오직 순수한 화폐 시스템, 즉 디지털 금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순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 네, 이들에게 비트코인의 유일한 임무는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불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건 공격받을 지점만 늘리고 시스템을 무겁게 만들고 본질을 흐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편은요? 반대편에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보안과 탈중앙성을 데이터 저장이나 계약 실행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믿는 비전가들이 있죠.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반 인프라를 겨우 금고로만 쓰는 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와... V30 업데이트는 바로 이 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코어를 떠나서 비트코인 노트, 비트코인 노치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종의 사상적 망명 같은 겁니다. 사상적 망명이라. 그만큼 이 문제가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보여줘요. 자신이 믿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철학 논쟁이 격렬해지면 외부에서 보기엔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부 분열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보안 같은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그런 우려를 잠재울 만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정말 시기적절하게도 2025년에 비트코인 코어 역사상 최초의 공개 보안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첫 공개 감사요? 네, 외부 전문 보안기관이 소스코드 전체를 정말 샅샅이 뒤지는 대대적인 작업이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자산을 훔쳐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치명적, 크리티컬 혹은 중대한 하위 수준의 보안 취약점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와, 그 복잡하고 오래된 코드에서 단 하나도요? 믿기지가 않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미래를 놓고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아, 기반은 튼튼하다. 그렇죠.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미래 방향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할지라도 프로젝트의 기술적 기반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시장과 사용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 단단한 기반이 있기에 이런 철학적 논쟁도 가능한 거고요. 결국 2025년에 비트코인 코어는 죽은 프로토콜이라는 외부의 평가가 얼마나 섣부른 것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네. 조용했던 건 개발이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하고 본질적인 논쟁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의 개발 활성화는 조용한 기술적 진보가 아닌
비트코인의 미래를 둘러싼 열정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과 충돌이야말로 살아있는 생태계의 가장 건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변질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추가되고 전화기에 카메라가 달렸던 것처럼 모든 위대한 기술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 진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어쩌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중요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답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하게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